마취과 의사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수술 전에 환자를 이렇게 잠들게 하는 역할,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은 그 인식을 한번 완전히 바꿔보려고 합니다. 마취라는 게 단순히 사람을 재우는 과학 그 이상이거든요. 마취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다.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탐구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수술실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로 불리는 마취과 의사. 이분들이 병원에서 생사가 가장 치열하게 오가는 현장, 바로 중환자실에서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시작부터 개념 하나를 바로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취, 즉 에네스테지아의 어원을 보면 감각이 없음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왔거든요. 아, 감각이 없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의식만 없애는 게 아니고요. 감각, 운동 능력, 우리 몸의 모든 반사신경까지 전부 다 통제하는 겁니다. 환자가 수술이라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와, 이 과정에서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뇌, 심장, 폐, 신장 같은 모든 핵심 장기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또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거의 뭐 환자의 몸을 대신 조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의 대리 자율신경계가 되는 거죠. 대리 자율신경계라니 정말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전문성이 수술실을 넘어서 확장된 것, 거기가 바로 중환자실입니다. 아, 그 기술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수술 중에 환자의 생명 징후를 다루는 그 고도의 기술이 중환자실의 위독한 환자를 살리는데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과 의사를 수술실 내의 내과 의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봤던 비유가 하나 생각나네요. 그 스타트렉 비유요. 외과 의사가 공격 명령을 내리는 커크 선장이라면 마취과 의사는 기관실에서 엔진 출력을 최대로 외치면서 우주선이 터지지 않게 하는 스코티 엔지니어 같다.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 하하, 저도 아주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오, 어떤 점에서요? 보통 스코티는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함선이 버티질 못해요. 막 소리치잖아요. 맞아요. 늘 위기 상황이죠. 마취과 의사의 일이 정말 그렇게 혼란스럽고 즉흥적일까? 아니면 고도로 통제된 정밀과학에 더 가까울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정답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답은 둘 다라는 거죠. 과학이 우리에게 계획을 주지만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곤두박치는 그 순간에는 스코티처럼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 수술이라는 극심한 자극 속에서 환자의 생리적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외줄타기 같거든요. 마취가 너무 얕으면 끔찍한 일이지만 수술 중에 환자가 깨어나는 수술 중 각성이 생길 수 있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반대로 너무 깊으면 심장 기능이 억제돼서 회복이 더뎌지거나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슬아슬한 균형은 대체 어떻게 맞추는 건가요? 그냥 마취가스 다이얼을 이렇게 돌렸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겠죠. 물론입니다. 시작은 기wak이라는 기계 다이얼을 돌려서 세보플루란 같은 흡입 마취제 농도를 조절하는 것에서 출발하죠. 하지만 진짜 기술은 환자의 반응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 페폰의 농도, 영어 약자로는 MAC, 맥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MACO, 그게 뭔가요? 쉽게 비유하자면 라디오 볼륨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모든 사람한테 편안한 볼륨이 다르듯이 환자마다 적절한 맞추 깊이가 다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이 MAC라는 건 환자의 50%가 수술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마취제 농도, 이걸 기준값으로 삼는 거예요. 저희는 이 MAC 수치를 기준으로 환자의 나이, 체온, 다른 약물 같은 걸 다 고려해서 0.7에서 1.0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볼륨을 조절하는 거죠. 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연속 자극이라고 TOF라는 신경자극 검사를 계속해서 근육이 얼마나 이완됐는지도 파악해야 해요. 수술 중에 환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정말 수많은 지표를 동시에 보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만약에 연주 중에 갑자기 악기가 고장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침정지 같은 상황 말입니다. 그런 최악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마취과 의사는 즉시 외과 의사에게 수술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생술 과정을 지휘하죠. 아, 그 순간에는 지휘자가 바뀌는 거군요. 네, 악성고열증처럼 마취제 부작용으로 체온이 막 40도 이상 치솟는 치명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만큼은 수술실의 총책임자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수술실의 생명 유지 기술이 오늘날 중환자 의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195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소아마비 대유행 사례가 바로 그 시작이었죠. 네, 당시 코펜하겐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호흡 근육을 마비시켜서 환자들이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률이 90%에 육박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손쓸 방법이 없었죠. 모두가 속수무책일 때 마취과 의사 비에른 입스용이 나타나서 판도를 바꿉니다. 수술실에서나 쓰던 양압 환기법이라는 기술을 병실 환자들에게 적용하자고 제안한 거죠. 네, 그게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환자들 목에 작은 관을 삽입하고 동원된 의대생 수백 명이 24시간 교대로 고무주머니를 손으로 일일이 짜서 인공호흡을 시켰습니다. 수백 명이 손으로요? 정말 네,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90%에 달하던 사망률이 25%까지 떨어졌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의료계가 깨달은 거예요. 아, 중증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수술실 수준의 집중적인 관리로 살릴 수 있구나. 거기서부터 현대적인 중환자실이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듬해인 1953년 세계 최초의 중환자실 ICU가 바로 그 병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중환자 의학은 마취과 의사의 기술이 병실로 확장되면서 탄생한 셈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마취과 의사가 중환자실 전담회, 즉 인텐시비스트 역할을 겸하는 거군요. 뿌리가 같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기도 확보, 인공호흡기 관리, 또 침습적 모니터링 같이 중환자에게 필수적인 기술에 가장 능숙한 의사가 바로 마취과 의사니까요. 치료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수술받은 환자가 중환자실로 왔을 때 수술 과정과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마취과 의사가 치료를 이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다면 현재 중환자실에서 마취과 의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제가 본 자료에 정말 놀라운 수치가 있었는데요.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있으면 환자 사망률이 평균 22%나 낮아진다고요. 네, 특히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ARDS 환자는 사망률이 무려 36%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이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차이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력에서 나옵니다. 전담 전문의는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면서 아주 미세한 상태 변화를 즉각 포착하고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아, 24시간 상주한다는 것 자체가 크군요. 그렇죠.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라면 가장 먼저 숨 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는 거랑은 다른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역할, 고도의 호흡기 관리입니다. 특히 ARDS, 즉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폐에 극심한 염증이 생겨서 허파과리가 물에 잠기는, 말 그대로 몸 안에서 익사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상태거든요. 몸 안에서 익사한다니? 이런 환자에게 무작정 인공호흡기로 공기를 세게 불어넣으면 오히려 폐가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폐를 살리려는 기계가 오히려 폐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 보호 한기 전략이라는 접근법을 씁니다. 폐포, 즉 허파과리를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풍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병든 폐에서는 이 풍선들이 숨을 내쉴 때마다 완전히 쪼그라들었다가 다음 숨에 다시 억지로 부풀려지면서 계속 손상을 입어요. 이때 저희가 쓰는 기술이 호기 말량압, 즉 PEP, PB라고 합니다. PEP요? 네, PEP. 숨을 다 내쉰 뒤에도 이 풍선에 아주 약간의 공기를 남겨서 완전히 쪼그라들지 않게 막아주는 기술입니다. 아, 풍선이 완전히 바람 빠지지 않게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다음번 숨을 훨씬 부드럽고 적은 압력으로 불어넣을 수 있죠. 이 간단해 보이는 기술 하나가 환자의 폐 손상을 막고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폐라는 풍선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는 거군요. 자, 그럼 호흡이 안정되면 그 다음은 심장이나 혈액순환일 텐데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게 두 번째 역할, 혈액학적 최적화입니다. 중환자는 혈압이 불안정해서 여러 장기가 한꺼번에 망가지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막기 위해 저희는 환자의 동맥과 중심 정맥에 직접 관을 삽입해서 실시간으로 혈압과 심장의 피를 짜내는 능력을 감시합니다.
최근에는 침상 옆에서 바로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이 환자에게 수액을 더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혈압을 올리는 승합제를 써야 하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판단하죠. 와, 마치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과 같아요. 물이 너무 많으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오고 물이 부족하면 장기들이 말라 죽는 걸 막는 거죠. 호흡과 순환, 이 두 가지만 해도 정말 벅찰 것 같은데 환자 자체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라도 고통을 느끼거나 불안해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역할이자 최근 중환자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통증 진정 선망 관리입니다. 통증, 진정, 선망. 과거에는 중환자실 환자를 그냥 깊은 혼수 상태로 재워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환자의 의식을 최대한 깨워서 소통이 가능한 상태, 즉 얕은 진정을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왜 그렇게 바뀐 건가요? 재워두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깊은 진정 상태가 길어지면 환자들이 끔찍한 악몽이나 환각을 경험하는 선망에 빠지고요. 근육도 약해져서 인공호흡기를 떼는데 훨씬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통증을 먼저 충분히 조절해준 뒤에 프로포폴처럼 효과가 짧은 진정제를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환자를 그냥 편안하게만 해줍니다. 이런 가벼운 터치 접근법이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더 빨리 떼고 중환자실에서 더 빠져나갈 수 있게 돕는다는 게 수많은 연구로 증명됐죠. 혹시 이 얕은 진정 접근법이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폐혈증으로 위독했던 한 젊은 환자가 생각나네요. 예전 같았으면 며칠씩 깊이 재웠겠지만 저희는 통증만 조절하고 아주 얕은 진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여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저희는 환자에게 어디가 불편한지 직접 물어볼 수 있었고요. 가족들도 곁에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와. 그 정서적 교감이 환자에게 엄청난 회복 의지를 주었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적인 중환자 치료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마취과 의사는 폐, 심장, 콩팥 같은 특정 장기만 보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전신 생리를 총괄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내과, 외과, 영상외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도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큰 수술 후에 합병증을 겪는 환자에게서 그 역할이 빛을 발하죠. 수술실에서 환자를 직접 마취하며 그 생리를 가장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마취과 의사가 중환자실 치료까지 전담함으로써 치료의 일관성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수술기 의학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수술 전 환자 평가부터 수술, 그리고 수술 후 회복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는 거죠. 그 핵심에 마취과 의사가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핵심 주체가 마취과 의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마취과 의사가 단순히 환자를 재우는 의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네요. 수술실과 중환자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최전선에서 생명의 항상성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니까 우리가 그 중요성을 쉽게 알아채지 못했던 거군요. 그런데 그 전문성의 가치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죠. 현실은 눅눅치가 않아요. 한국의 마취 수가는 미국의 2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차이가 엄청나죠. 이 때문에 많은 마취과 전문의들이 업무 강도가 높은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을 떠나서 통증 클리닉 개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방의 분만병원에서는 야간에 응급 제왕절개를 할 마취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산모와 아기가 위험에 처한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필수 의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이 보이지 않는 전문 분야를 우리 사회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동안에요. 바로 이것이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취과 의사의 역할이 강화될 때 환자의 생존율이 극적으로 개선된다는 사실은 이미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필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로 돌아오네요. 어쩌면 이들의 전문성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단순히 의사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언젠가 수술때라 중환자실에 눕게 될지 모르는 바로 우리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아닐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